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이번에 이 해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경색돼 있던 한일 관계를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과거를 넘어서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이거 하나 가지고 과거가 넘어서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적어도 이번에 그 조치를 전기로 해서 그 한일 관계를 이제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가장 큰 의도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번에 그 해법을 관련된, 그리고 해법과 관련된 특히 상응조치와 관련된 그 많은 논쟁들이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우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 개선의 편익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역사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는 것 가지고 재단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넓혀서 한일 관계 전반이 이번에 이 그 조치를 계기로 해서 개선이 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의 이런 그 편익 계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제한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논쟁으로 이 성과의 그 성부를 이렇게 그 평가하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면에는 그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아까 남남 갈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정치적인 그 다이내믹스가 또 상당히 작용을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똑같은 우리 선생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한일 관계 역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안보, 심지어 문화 여러 각도에서 거친 굉장히 복합적인 한일 관계 양자 관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한 10년간의 한일 관계는 저는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뭐 흔히 어떤 사람들은 복합 갈등이다,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한 50년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최근의 10년간은 필요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었고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한일 관계가 복합 갈등 내지 복합 불정 상태에 빠지게 되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은 그 발원지는 사실 징용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2018년 이후의 한일 관계의 악화 현상의 가장 발원지는 징용 문제였고, 징용 문제 때문에 일본이 말하자면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도 취했고, 그거에 대한 대항 조치로 우리가 지소미아도 종결시키는 그런 일종의 악순환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내 그 국민들 수준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같은 것을 조사해봐도 2012년 이후의 한일 관계에서 보면은 그 국민들은 그 이전의 한국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한 50%에서 60% 정도 호감도를 표현하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근 10년 동안 반토막 났다. 그런 그 재반 여건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비정상에 빠진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의 그 실마리, 그 뇌관을 어디서 제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징용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점을 삼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징용 문제를 해결하면은 당연히 수출 규제 문제, 경제 대립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또 지소미 안보 협력의 구도도 다시 복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징용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 안보의 그 갈등 국면을 협력적인 국면으로 끌어가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한일 관계 개선 또는 정상화의 궤도에 비로소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더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그런 정부의 결단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궤도로 그렇게 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후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 정부도 초기 출범 때부터 얘기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말하자면 이번 조치가 스타트 포인트에 서게 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 관계를 좀 라디칼하게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징용 문제 해법의 제시라고 하는 측면도 결국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일 간에 그동안에 다 잘 되어 왔는데, 역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이 징용 문제가 터져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굉장히 가로막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또 사실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일 간에도 또 이 국익 차원에서 혹은 외교정책 차원에서의 일정한 갭도 있었던 게 또 사실이고, 그것은 그 일본의 전체적인 그 국가 전략의 변화,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국가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자 간의 그 정책적인 전략적인 갭이라는 것도 분명히 또 우리 눈에 또 들어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그 해법안을 내면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그거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도 다 서로 그 이견의 갭을 좁혀가는 그런 대화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좀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뭐 과거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북한 문제나 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외교 정책의 굉장히 가장 큰 목표로 삼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이 바라보는 지역 정세하고는 일정한 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과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일종의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쿼드의 문제, CPTPP의 문제, 이런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일본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다 한국에는 외교적인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한국과 적극적으로 같이 가지 못함으로써 일본이 또 짊어질 수 있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들이 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 4년 반 속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우리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음, 각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안보 전략의 목표가 좀 달랐던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래도 남북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어, 일본하고의 불가피한 말하자면 국익상의 갈등도 전략적인 어떤 마찰 지점도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의 목표는 일본하고 충돌 지점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사 문제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양자 관계를 관리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느냐의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역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도 저는 이제는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 바라볼 때 지는 게임이냐 이기는 게임이냐라고 보는 건 오히려 굉장히 좁은 시각이라고 보고, 한국의 국력의 신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일 간의 국력의 균등화에 의해서 사실은 역사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사실상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일본 사람 한 명 한 명의 머릿속을 개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음, 현실적으로는 그, 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역사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논리나 보편적인 어떤 규범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일본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역사 문제에서도 이기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코 지금 일본에게 굴복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권 문제에 관해서 또는 그 역사의 폭력, 말하자면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오히려 일본의 폐쇄를 갖춘 그런 역사 인식을 어떤 의미에서는 견인해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는 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또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 구도를 보면은 미중 그 전략 경쟁의 구도 속에 한일이 동시에 놓여 있고, 잘 생각해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어, 기본적인 이익이라고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물론 상충하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훨씬 더 공유하는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충하는 일부 지점을 가지고 한일이 대립을 벌인다, 갈등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익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동부아시아의 전체 평화나 그런 뭐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적으로 확대시켜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슈적으로는 너무 역사에 매몰돼서 전체 상을 그 성실한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공제 협력하고 안보적으로 어, 어떤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큰 방향에서 보면은 한일이 다툴 영역보다는 오히려 협조해서 그 얻어낼 이익이 더 많은 시도를 좀 접어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결단에 의해서 일단 양자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견제에서도 하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통 부분, 특히 전략적인 이익의 공유 부분을 넓혀가는 그런 그 방향의 노력이 앞으로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하고 뭐 저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2011년에 그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어, 해서 그 일본의 지식인들과 같이 그 공동연구를 해서 책을 내지 않았어요. 그때 뭐 기본적인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한일 양자 간의 특수한 그런 사안들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중국의 빠른 부상, 그래서 그 중국을 어떻게 그 일종의 그 엮어갈 것이냐, 한일에. 그러니까 한일의 미래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로 그 중국 변수를 얘기를 했고, 따라서 중국을 품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일종의 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상,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교수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뭐 그 미래의 비전은 이제 바로 과거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지금 10년 국내 혹은 한일 양자로는 이 과거를 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밖으로 이 세상의 변화는 오히려 더 한일 간의 협력을 더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보다 더 미중 경쟁, 전략 경쟁이 치열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한일 간의 이익의 공유 분면들이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여전히 세계화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0년 사이에는 이게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이게 통상국가로 이 번영을 이룩한 국가인데, 대외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역으로 한일 간의 서로 이익의 분면은 협력의 분면이 더 커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초국 경적 위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년보다는 지금의 우리의 기후의 위기, 기후 위기의 그런 경각심 이런 것도 훨씬 더 커져 있고 뭐 또 코로나 그 보건 위기도 겪었고요. 따라서 한일 간에 서로 그 협력을 해야 될 분면도 많이 넓어지고 또 그 필요성과 절박함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일 신시대 2.0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노력들이 지금 그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